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조빙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갤럽 여론조사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죠. 네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주 만에 20%를 벗어나서 물론 이제 30%입니다만은 30%의 이제 턱걸이를 네네.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지율이 좀 이제 상승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지율은 사실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24에서 26 지금 30까지 완만하게 어쨌든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선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근데 그 전의 흐름을 보시면 33에서 24까지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완전 2주 만에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금 한 5주 정도 다져가면서 선이 완만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선입니다.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10월 달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오르지 않아요. 어떤 대통령도. 왜냐하면 국정감사가 끼어 있거든요. 국정감사는 어쨌든 야당판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20여일 동안 1년 동안 정부가 잘못했던 것을 각 부처마다 어쨌든 다 이게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공개하는 그런 이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외적인 요인이 컸던 것 같아요. 외적인 요인이란 건 일단 계속 되긴 하지만 북한이 굉장히 자주 그 미사일이라든지 혹은 방사정포라든지 이런 9.19 군사 합의까지 어겨가면서 직접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3연임, 그러니까 최초로 지금 10년 주기의 이 정권 교체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1인 독재, 그러니까 이 우상화 작업까지 펼쳐가면서 1인 독재로 굳어지고 있는 이 한반도의 어떤 상황들이 사실 외적 관계가 가장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 긍정평가에서도 국방안보가 10% 가장 높았던 점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평가가 60%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이번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세대가 이제 60, 70대 세대 간의 이제 지지율 차이가 이제 확연한데요. 어떤 위헌학장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갤럽 조사 지난 금요일 날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웃고 있을 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대에서 11%가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70대는 긍정이 63%, 부정이 28%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세대에서는 완전히 역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는 13%가 긍정, 10%대입니다. 30대도 22%, 40대도 17%가 긍정이고요. 50대도 26%. 반면에 부정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70%가 다 넘습니다. 40대 같은 건 79%입니다. 50대는 68. 네. 이런 현상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점이 중요한 점이죠. 70대에서 11%가 급등하면서 사실상 30%를 됐다 그래서 과연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70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30%를 올리자라고 해서 한 어떤 작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선전선동적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성과를 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그 촛불 행동인가요? 집회할 때 꼭 이제 방해 집회를 하죠. 정광훈 모사가 종북 주사파 척결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도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하지 않겠다라는 문제. 또 김문수 그 경산호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했다든가,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문재인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70대를
특히 60대도 포함해서요. 급반등 시키면서 결국 30%를 찍은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축소되는 거죠.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부정이 70%가 넘는 네. 뭐 78까지 나오는 부정평가 요인은 더욱더 고착화되는 반면에 네. 70대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결국 윤석열 정부는 여기 이 세대에 한해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70대라든가 아니면 극우수구적 이러한 어떤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정권을 움직이게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매우 심각한 것이죠. 이것은 네. 전체 전체 국민의 국정 운영에도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만약 반등했다 그러면 전 세대에 걸쳐서, 예. 그럼 전 지역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 평가는 고착화돼 있고 70대에서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방해 집회는 이제 맞불 집회 표현이 좀 예, 나왔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여론조사 이제 트렌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될지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하나의 추세선으로 나타나서 이제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지지율이 민심을 읽는 중요한 판단이라면서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80분 동안 생중계된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2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게 된 어떤 그 계기도 민생 행보를 보였을 때 반등을 했었어요. 그때 계속 그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비상경제 회의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경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그때 24를 꺾어가면서 다시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세대 간에 말씀하셨지만 직업별로 다시 보더라도 화이트 칼라들에서 20% 긍정이 20%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행보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 아마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예산 정국으로 돌입해서 예산 정국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는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내각을 개편하는 그런 수순으로 돌입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초기에 인사 문제의 실패 이것들이 지금 부정평가에 아주 고착화된 계기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모멘텀을 가지면서 민생 행보를 더 주력하는 양쪽의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아마도 지지율이 지금 어차피 30%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지지층이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회복이 안 되는데 갑자기 중도층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30%가 이 70대 그리고 원래 지지층이다. 이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일단 다지고 나서 40으로 가려면 이제 서서히 외연이 확장돼야 되는 것.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고 저는 대대적인 어떤 개편 작업으로 아마 그 공격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정당 지지율인 것 같아요. 네. 이 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가 지금 상당히 이제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2% 포인트가 올랐어요. 35%. 국민의힘이 33%.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민들의 부정평가율이 높은데 특히 사회의 실질적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지 못하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이 이러한 형국에서도 헤게모니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부정평가율이 높은데 예. 거기에 대한 반사적 성격도 좀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것은 결국은 이제 상당히 민주당이 방어적 성격에만 있는 것이고 예.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서 정치 정국을 끌어나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경제 민생경제회의도 같이 연관된 건데 결국은 뭐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물론 행정 권력이 아니니까.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하고 이슈 파이팅을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라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압력, 압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상경제회의 잠깐 저도 이제 기대하고 봤는데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보수층에서도 아니 지금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김진태 지사의 레고랜드 문제로 인해서 이 금융권까지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는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특히 대통령과 장관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고 민생 문제 이런 부분은 대책은 없고 자꾸만 뭐 중장기 성장 전략 문제라든가 원전 수출 문제 이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의가 이게 뭐 다 80분간 생중계됐잖아요.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더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부터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민세 파탄과 국가적 위기를 외면하고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건들은 민주당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의 사건이죠. 다수 의석이라는 입법권을 자신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삼는 것. 예, 자 개인의 범죄냐 아니면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냐 결국 이걸 가르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느냐 이런 부분에 걸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게 물증이 없지 않느냐, 뭐 증거를 내놓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증거를 먼저 검찰이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그 공격을 할 겁니다. 결국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지금 밝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밝힙니까? 밝히면 다 피의사실 공표인데. 그러니까 또 일부 만약 그 기사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거 다 흘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관된 어떤 뭐 자세를 취해야 된다면 지금 나오는 것들을 도리어 공격을 해야, 그러니까 그 믿지 말고 기소 이후에 검찰이 그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켜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증이 없다 이건 저는 지금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물증이 없다면 그만큼의 어떤 소명을 못했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영장이라는 건 사실 구속영장보다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신을 일시적으로 구속을 해야 되거든요. 급작스럽게. 그러면 그 안에 이 소환을 했을 때 응하지 아니할 만큼의 타당한 어떤 상황들, 정황들 이것들을 법원에 지금 검찰이 소명을 했다는 얘기고 그럼 그만큼의 어떤 증명된 어떤 자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물증은 어느 정도는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물증 가운데 지금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이 휴대폰 여기에 그 별도의 정무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텔레그램 이제 방이고 유동규 본부장 말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경선 자금을 논의했다 뭐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 방은 또 없다고 밝혔어요. 그 안에 정무방에 이재명 대표가 없다라고 그랬죠. 어떻게 의미는 뭐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올까요? 문제가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대장동 수사는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대선 자금 수사로 이것이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대장동 수사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시에 개발 문제에 입각해서 부정과 비리, 그리고 협잡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크게 당시에 대선 전국을 흔들었던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연관성이나 연루성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잡히지도 않고 하니까는 갑자기 대선 자금으로 프레임을 박아놓고서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선 자금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자금을 받은 뭐가 있느냐? 그럼 대선 자금을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 전혀 없이 유동규라는 인물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정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 정영학 씨하고 김만배 씨 두 사람이
이 남욱, 유동규나 남욱 같은 경우도 지금 태도가 많이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부정하고 있고 남욱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지금 피의 사실 공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언론에 이렇게 살살 흘리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새 언론에서 그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이라든가 다른 측에서는 이것이 또 사실상 이재명을 올가매기 위한 예. 그런 프레임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욱 씨도 지금 이제 11월 달에 석방된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석방되기 때문에 그럼 남욱과 유동규 두 사람이 결국 이재명을 또 이 언어로 말로 확실한 증거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거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대선 자금으로 프레임으로 올가매려는 거 아니냐. 뭐 저는 뭐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어차피 유동규는 구속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 검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연장시켜 보려고 병합해달라 위례 신도시 문제와 대장동 병합해달라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검찰이 그것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속 만기가 됐고 또 역시 남욱 역시 기소 말씀하신 이미 기소했습니다. 재판 열리고 있고요.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구속이 이제 만기가 됐으므로 그걸 더 연장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대선으로 지금 바꿨다고 그 좀 언론도 계속 아까 야당에서 주장을 하는데 네.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지금 마련했다는 시기가 언제죠? 2021년 4월 달부터 8월입니다. 작년 4월이죠. 작년이에요. 지금 대장동에서 돈 오고 간 시기가 아닙니다. 2014년이 아니고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유동규까지는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다 모아서 4월 달에 얼마 모으고 유동규까지는 맞다. 다 일치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김용한테 준 증거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예. 그럼 유동규까지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유동규라는 사람은 그때 무슨 능력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동규라는 사람은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위가 없었어요. 2020년 12월에 경기관광공사도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예전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건 예전이고요. 대장동은 이미 다 끝났고요. 예. 수익도 다 환수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갑작스럽게 돈을 구해달라 해서 갑작스럽게 돈을 구하는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황이. 예. 근데 그런 대가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돈을 1억, 5억, 4월 달에 1억, 5월 달에 5억, 그다음에 또 2억 해서 돈을 구해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예. 이유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다 경선과 대선 과정이었는데 예. 한마디로 이게 그러면 정치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이지 이 사람이 착복할 가능성, 대가가 없을 사람이 대가를 주지 못할 사람한테 그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유동규 거죠. 본부장이 지금 김용 부원장에게 준 돈이 이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본인 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10일 만에 100억이 모여서 후원금도 다 못 쓰고 돌려줘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기는 대선 자금하면 과거에 이해창 씨의 차떼기당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던 대선 자금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여야 후보 누구나 이 돈을 다 받아서요. 후원을 받아서 그걸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대선 자금이란 무슨 또 검은 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검은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뭐냐면 다 유동규 얘기예요. 유동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예.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 왔고요. 그리고 대선 자금 우리가 저도 정치를 오랫동안 봐왔지만은 대선 자금이는데요. 그 네 사람이나 건너뛰어서 주는 대선 자금이 있습니까? 대선 자금이라는 건 몰래 만나서 후보자한테 아니면 후보자의 최측근한테 공공실 가방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남욱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주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또 김영한테 줬다.
그 8억짜리 메모 한 장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대선 자금일 수가 있느냐?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자금이라는 건 최근에 다 공개돼 있고 투명화돼 있고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지금 그것을 그래서 너무나 들어왔고 다시 되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뒤졌는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대선 자금 프레임이라는 거 씌워왔고 대선 자금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그러면은 민주당에 있어서 대선 캠프에서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그 대선 자금이라는 것이 알 수 있지. 저 누구죠? 유동규 씨라는 분이 말이에요. 대선 자금을 생각해서 내가 줬다라. 그거 갖고서 그럼 대선 자금을 이재명이 받아먹었다. 이런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검찰이 지금 뭐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우상호 의원이 얘기한 건 8월 이후에 100억을 모았다는 얘기고요. 예. 후원금을 제일 처음 모은 날이 언제면 7월 11일입니다. 14억 모았어요. 예. 그날이 후원금을 첫 번째 모은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후원금은 전부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4월부터 돈을 지금 구했고요. 또 특히나 김용 씨가 2월에 돈을 20억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의혹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죠. 그럼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모금한 돈은 아까 이 구한 돈은 어디에 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못 쓰니까 구한 것이 이제 정치 자금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 거고 예. 말씀하셨을 때 유동규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남욱과 정영학과 그다음에 이모 씨가 회계 담당이에요. 예. 회계 담당이기 때문에 메모 한 장이 아니고 이 돈을 어서 구했다가 다 이 메모 처리돼 있고요. 그 처리 다 검찰이 그래요. 4월 달에 이렇게 해갖고 돈이 이렇게 구해졌구나. 네 사람의 증언과 그다음에 그 자금 루트 때문에 이게 구해졌다라는 건 다 확인이 됐고 예. 민주당 진영의 다른 패널들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다 유동규까지 돈이 갔구나. 근데 유동규가 거기를 김용을 준 건 모르겠다.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예. 검찰이 네 사람의 어떤 증언과 그 과정과 메모지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돈이 모아졌구나라는 건 다 이미 거의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동규가 배달 사고를 했다. 이거는 추정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또 김용한테 안 줄 수도 있다. 한데 예. 하나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급하게 구해서 유동규한테 넘겨줬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CCTV를 비롯해서 상당히 근접한 어떤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예. 민주당이 대장동 말씀하시는 거지 뭐 인정하긴 누가 인정? 나중에 의혹에 대한 말씀하시죠. 예.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특검인데 여당은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의당의 이정미 신임 대표죠. 특검에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은? 사실상 그 현실적으로 현재 국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특검이 가능하겠냐는 측면에 봤을 때는 불투명한 건 사실인 거죠. 예. 특히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원이 법사위에서 반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장이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의 김도우 위원장이고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뭐 의석수가 많으니까 가능하겠지만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라는 결국은 이제 어떤 정치적 성격이 강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특검을 얘기한 거는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예.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특검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민생으로 가자 여야가. 그런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실제로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지난주에 벌어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도 특검을 원하는 층들이 60%가 넘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국민들도 니네들 그만 얘기하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좀 신경 써달라 여야가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도 강한 것이고 실제로 검찰이 정치적 성격으로 너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건데 또 하나 근데 민주당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지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민주당의 어떤 그 특검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좀 그럼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특검을 뭘 하자는 거야 이런 부분으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자 일파만파 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한남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뭐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막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몰매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저급하고 유치한 일이다. 질문을 못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그분이야말로 5.18의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감에서 벌어진 술자리 의혹 공방,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시했고요. 한동훈 장관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성명이나 이런 입장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하고 옹호하는 측에서는 녹취까지 있는 제보를 확인하는 것, 국회에서 확인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일단 녹취가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진실일까요? 진실과 사실과 실체적 진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왜 이것들이 다 맞았을 때 우리는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이 보도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하나는 이 보도의 그 주체가, 그러니까 기자가 또는 언론인이 직접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직접 취재한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첼리스트와 통화를 해서 그러냐가 아니라 첼리스트의 남친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도를 한다는 건 어떤 언론도 보도 못하죠. 왜? 본인한테 들어야죠. 본인이 어떤 상황인가를 육하원칙으로 들어서 개연성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수의 증언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장소가 특정돼야 돼요. 어딘지. 근데 장소도 사실은 사실과 틀려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의 골목이라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뒤편은 한양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 옆이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요. 청담 초등학교. 그 옆이 청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런 고급 바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길 건너편이라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보도한 사람들이 가서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못 찾았다면 거기서 홀드해야죠. 찾을 때까지 찾아서 종업원들한테 사실 확인을 해야죠. 왔었느냐. 입을 다물더라라고 보도를 하더라도, 그러면 복수도 아니고 복수에 일치된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장소도 모르고, 그런데 당사자도 아니고 그 당사자의 남자친구가 전해준 녹취를 이건 질문해도 돼. 이런 상황으로 가면 우리나라는 네거티브가 판치는 그냥 정국이 될 겁니다. 그냥 서로를 헐뜯는 것 마음껏 헐뜯어라.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국정감사라는 건 뭐냐? 1년 동안 어떤 국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허락한다면, 김의겸 의원 말처럼 허락한다면 모든 제보들을 모두 다 공개하는, 서로 헐뜯는 네거티브 정국으로 갈 겁니다. 저는 이건 도의상 진짜 정치 도의가 무너졌다. 상식과 도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TF를 만들어야 한다. 강경 대응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종훈 평론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사진이나 동영상도 없고 장소도 지금 얘기하지 못하고, 덕분에 하여튼 한동훈 장관 덕분에 저도 더 탐사라는 유튜브 언론사에 그걸 들여다봤는데, 거기 이런 건 나와요.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첼로리스트인 여성분하고 남자친구한테 40분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녹취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세창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세창이라는 자유연구의 총재. 그러면서 이제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그 맥락에 대해서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김경재 전 총재 속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그 맥락에 대해서 인정하는 녹취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건데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첼로리스트 여자 친구가 이제 대통령도 왔다, 한동훈 장관도 왔다, 이제 그리고 무슨 노래를 불렀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했을 때, 그 녹취를 틀어줬을 때 지금 우리 이종균 평론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취약성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장관이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이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클리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관의 그날 태도를 보면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완전히 당신 걸 거냐 나도 걸 거다. 난 장관 건다. 당신은 의원 걸어라.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전혀 한 장관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도 보니까 대통령도 그 도어스태핑 할 때 가짜 뉴스라고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냥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저렇게 강한 부정을 하느냐. 우리가 뭐 영법에도 있지만 강한 부정 긍정 아닙니까? 하여튼 문법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대통령 사실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일 없다. 그거 뭐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팩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당신 걸 거냐 나도 걸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저게 김의겸 의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의겸 의원은 그 유튜브 언론 더 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서 이제 질의한 것인데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럼 더 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면 그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건 없어요 지금. 취재는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 없어요. 걸겠다만 했지 실제로. 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물을 지금 거라고 예고를 했지. 했죠. 예고했죠. 예.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사실상 그 국감장 아니에요? 그럼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자리예요. 그래놓고 이제 김의겸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 민사상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 여론이 뭐냐면 그거 좀 충분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워낙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걸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과연 국감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관이? 이세창 그 자유총연맹 전 그 권한대행 그 명예훼손죄를 고소를 했어요 이미. 예, 그 입장하고 그 어떻게 되는 거죠? 네네. 교수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거의 스토킹하듯이 세 가지의 가짜 뉴스를 해요. 첫 번째가 이재정 의원과의 악수입니다. 이재정 의원이 안양교도소 이전이 지역구 수건 사업인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 같이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아주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해요. 뭐냐면 일부러 악수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재정 의원한테 달려가갖고 일부러 악수를 했다. 근데 이재정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 내가 악수를 했다라고 밝혀집니다. 그러면 사과를 했어야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악의적인 어떤 공격을 해놓고 사과 안 했어요. 두 번째가 뉴욕 출장입니다. 코인 얘기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러 갔지 하고 공격을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거 뒷받침해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증거도 못 내놨어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화를 안 냈습니다. 왜? 내 문제니까. 그건 밝혀지겠지. 근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연관된 문제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세 번째까지 그렇게 당하면 사실 목소리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다 밝혔습니다. 난 술도 못 먹고 그런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 면책특권 이번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면책특권은 발언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매체와 협업을 했다고 표현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협업이 발목을 잡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허위사실이고 그야말로 이 매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보도를 했을 때 협업을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발언 이전에 이미 이걸 기획하고 공모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그 발언 때문에 이건 면책특권이나 별개의 그 고발이나 고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이제 법적으로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 감정으로 김의겸 의원한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거든요. 그럼 자기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그것을 걸 거냐 안 걸 거냐 장관이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에요. 이런 문제는 나는 그건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동훈 장관 덕분에 그걸 자세히 듣게 됐는데 보면 충분히 국회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 녹취록 자체. 조작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0분 동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재창 전 청재도 나중에 가서 부정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인정하는 발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국감장에서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나온 걸로 나오니까 녹취로 네. 물어볼 수 있죠. 제가 대삼 얘기하지만은 그럼 한 장관이 나 안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습니다. 동선을 밝히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자꾸만 걸 거냐 안 걸 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한 장관의 태도가 아주 불량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계속해서 이제 법적, 정치적으로 계속 후폭풍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영아 한국외대 조빙 교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